미적분학을 왜 배우느냐? 고등학교 때는 뭐 기울기 구하고 면적 구하고 뭐 부피 구하고 이렇게 배웠지만 그거는 옛날 시대의 미적분학의 의미인 거고, 속도 그래프가 있으면 그 아래 면적이 뭐라고 배웠죠? 적분. 그래서 적분하면 이걸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언제 도착할 거란 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속도는 측정할 수 있는 쉬운 데이터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적분을 하면 어려운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미적분학을 이용하면 직관을 넘어선 걸 뭔가를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김재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시니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BS 의생명수학그룹 그리고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습니다. 세상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체육복 입고 뛰어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뵈요. 그리고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채널 한번 나와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사가 됐는데, 교수님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유재석도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어떡하다 보니 그분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구하시는 게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소속에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제 의생명 수학이라는 분야를 하고 있고요. 의생명 수학.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연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죠. 의학, 생명과학, 수학. 그러게. 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 많겠다. 네, 수학.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 분야가 잘 융합이 된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자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수학자. 수학자인데 수학자이신데도 그래도 재밌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져오신 주제가 AI도 들어가고 있고 막 미적분도 들어가고 있고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요 수식이고요. 그래서 AI에다가 미적분학,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미적분학을 더하면 예측 혹은 미래 요런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요거를 뭐 그냥 수식으로만 설명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 수식으로 지나면은 이제 그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의생명 과학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생명과 여러분들 건강과 관련된 그런 예시를 가지고 이런 게 어떤 쓸모를 가지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저한테 그냥 강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의생명 수학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보면 사실 핵심은 요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의학이나 생명 현상이 있으면 걔를 이제 수학이란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번역이 이상하죠. 이제 뭔지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수학으로. 번역을 하면 이제 컴퓨터 안에 이 생명 현상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생명 현상을 뭐 실험도 하고 가상으로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무언가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일이 하는 것이 이제 의생명 수학 분야입니다. 이게 의학이라는 거를 수학으로 번역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쪽 세상에 있는 말하고 이쪽 세상에 있는 말이 달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걸 뭔가 변경시켜서 여기는 변경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분석을 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렇겠죠. 사실 그 번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사실 요새 뭐 챗GPT 이런 것 때문에 우리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0 아니면 1. 그래서 원래 컴퓨터가 무언가를 이해를 시키려면 수학으로 다 번역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와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의생명 수학 분야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아마 형님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마 이분이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감수한 적 있어요. 진짜요? 그 책의 이름이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그렇군요. 시장을
풀어버린 사람이라는 네, 네,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책을 제목 보고 진짜 야 진짜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아하, 네, 아니 네, 무슨 시장을 풀어 네, 이 네, 시장이 네, 네. 수업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쵸, 그쵸. 보통은 솔브라는 표현을 수학 문제 풀 때 맞아요, 많이 쓰는 맞아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마켓에다가 풀죠. 네. 시장을 풀어버렸다고 얘기를 맞아요. 해버렸어요. 사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원래 순수 수학자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 하시다가 갑자기 헤지펀드 회사를 음. 만드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하이어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경제학이랑 경영학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그쵸. 순수 뭐 수학이나 수학. 혹은 순수 암호학 물리 뭐 이런 거죠. 거 하시는 분들 모아서 음. 정말 시장을 수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쵸. 근데 엄청 성공하셨죠. 이제 이 헤지 펀드가 이제 제가 검색해보니까 미국 2위 정도 되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근데 돌아가시 한 10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사회 환원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환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거나 뭐 이런데 이분들은 이제 수학자답게 수학 연구소를 곳곳에 만드십니다. 아. 미국 곳곳에. 근데 이분이 만드시는 연구소의 특징은 이분이 생각하는 수학의 미래에 해당하는 연구소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수리생물학 연구소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뭘 몇 년 전에 만드셨냐 하면 그 제가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소를 동시에 4개를 만들었어요. 와. 노스웨스턴은 시카고에 있죠. 네. 그리고 조지아는 아틀란타에 있죠. 어. 하버드는 그 보스턴에 있죠. UC 얼바인은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딱 위치가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다가. 네, 4군데 동시에 통이 커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수학의 미래다. 미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연구소를 만드셨고, 그럼 어떻게 알고 교수님은 딱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그게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감사하게도 이분도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뉴욕에도 맨하탄의 한가운데 빌딩 하나를 또 그래서 한번 작년에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요 의생명 수학이라는 분야가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수학 분야에서는 수학의 미래 중에 하나로 굉장히 핫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네. 분야입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금융수학과 관련돼서는 연구소를 안 만드셨어요. 아, 네. 네. 자기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드릴 이야기는 그럼 도대체 의생명 수학이 뭐냐? 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정말 많은 수학들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분과 적분. 그쵸. 그거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미분과 적분은 이제 들으시는 분의 저항감이 좀 크기 때문에 그쵸.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한번 제가 1분 안에 1분 안에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과연 1분 안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요. 네. 수학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항상 그 움직인 거리를 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가 움직이는 거죠. 증가하고 있죠. 아하. 왜냐면 자동차가 움직이면 x는 늘어나니까. 거리는. 그쵸? 근데 옆에 보면 dx 나누기 d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좋아하셨던 그 미분입니다. 좋아했던. 네, 미분인데 그럼 이 미분이 뭐냐? 이 dx dt를 보통 이렇게도 적을 수 있거든요. 델타 x, 델타 t, 이걸 사실 dx dt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d가 뭐냐면 difference거든요. 아, 차이. x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아하. 그리고 t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움직인 시간으로 나눴어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뭐죠? 속도. 네. 그래서 미분은 사실 속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계기판에 보면 속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에. 그게 미분입니다. 아하. 그래서 미분은 끝이 났습니다. 금방 됐네요. 네, 미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간이 요렇게 주어지면 이제 미분이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속도가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1만큼 지나면 이 자동차는 얼마만큼 움직였을까요? 10만큼 움직인 거죠. 그렇죠. 시간이 3만큼 지나면 30. 3을 곱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10만큼 지나면 100. 그다음 시간이 t만큼 지나면 t. 10t가 되겠죠. 10t. 그렇죠. 그래서 x는 10t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분이 뭐냐 하면 미분이 주어졌을 때 원래 x를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쉽네. 별로 네.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교수님 저기 홍진경 채널에도 나가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쉽습니다. 미분 그쵸. 적분. 네네. 충분히. 저는 아무튼. 홍진경 씨도 이해시킬 수 있다. 미분 적분 문제를 풀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사실 그때 유재석 님도 이걸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요? 그때 제가 앞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뒤에 시간템을 잘렸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미분과 적분을 우리는 왜 배웠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문제 푸는 것만 열심히 배웠지 이걸 왜 배웠는지를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수학의 모든 끝이 문제가. 좀 되게 쓸쓸하거든요. 그쵸. 미적분학이 고등학교 수학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수학을 좋든 싫든 12년은 대충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12년 동안 배우는 수학은 그 중에 한 80%는 제 생각에는 미적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 미적분학을 안 배우고 졸업을 하면 수학을 왜 배웠지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극한, 수열, 함수 그쵸. 등등등은 미적분학 배우기 위해서 배웠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적분학 선택을 안 하면 쓸모가 없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적분학을 선택을 했는데도 좀 끝이 찝찝해요. 왜 그런지, 왜 배웠는지를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형님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쓸모를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영화를 봤는데 네. 결말을 안 본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결말을 그래서- 봤는데 결말이 왜 네.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네네. 내비게이션을 쓰면 보통 숫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 네. 보시죠. 그리고 도착, 시간. 예상 시간, 그리고 남은 거리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숫자가 있거든요. 네. 형님은 이 숫자 세 가지 중에 뭐에 제일 관심이 보통 가세요? 보통 저는 이제 시간, 얼마나 그렇죠. 걸리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강연 가서 해보면 대충 95%는 여기에 손을 들어요. 네. 그리고 남은 거리랑 속도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속도에 손 드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과속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도착 시간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남은 거리는 우리가 측정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죠. 하죠. 지도 가져와가지고 네네. 재면은 되죠. 네. 속도는요? 지금 내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측정 할 수가 가능하죠. 있죠. 류현진이 공을 던지면 스피드건으로 실시간으로 측정이 돼요. 네네. 그럼 얘는 측정이 되고 도착 시간은 측정이 돼요.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보통 측정이 되는 데이터를 보통 우리는 쉬운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쉽다.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데이터를 좋아해요.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하죠. 쉬운 데이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속도랑 남은 거리는 쉬운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도착 시간은 어려운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는가?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어요. 미적분을 통해서. 그렇죠. 아까 속도가 주어졌을 때 네. 적분을 하면 미래에 어디 있을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분이란 걸 우리가 왜 하냐 하면 속도는 측정할 수 있는 쉬운 데이터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적분을 하면 어려운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계속 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지점부터 우리가 가는 그 거리 사이에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의 속도가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속도가 상수지만 사실은 속도가 우리가 10으로 가진 않잖아요. 항상 똑같진 않죠. 그렇죠. 현재 출발 지점부터 도착 시간까지 속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도 그래프가 있으면 그 아래 면적이 뭐라고 배웠죠? 적분이라고 거리. 배웠죠. 적분. 네, 맞아요. 그래서 적분하면 요 10t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언제 계산해 도착할 주는 거라는 거죠. 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학을 왜 배우느냐? 뭐 고등학교 때는 뭐 기울기 구하고 면적 구하고 뭐 부피 구하고 이렇게 배웠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시대의 미적분학의 의미인 거고 현대적인 미적분학의 의미는 쉽게 측정한 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네. 미적분을 이렇게 정의하니까 네. 훨씬 더 우리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런 네. 개념이 아니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를 이용해서 모르는 그렇죠. 미래에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사실 이 기본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헤지 펀드에서 투자 예측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예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수식들이 다 이 미적분학 수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나름 그분들의 뭔가 수식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예측하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네. 그래서 마켓을 솔브하겠다. 그러니까 솔브하겠다, 풀겠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간단한 수식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실제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우리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제고 네. 제가 어디 강연을 가거나 방송을 가면 항상 보여드린 예제이긴 한데 네네. 또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네네네. 형님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네. 우리 몸에는 이제 정상세포가 있잖아요. 네. 이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두 개로 항상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피부가 분열, 세포 분열. 그렇죠. 피부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돼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들어오면 그 정상세포가 세균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B가 R로 바뀌어요. 그렇군요. 근데 감염된 세포는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네네. 빨리 찾아서 공집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없앱니다. 없애버려요. 네. 자, 그러면 정상세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또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된 애는 죽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X축이 시간이고 네. Y축이 이제 정상세포 수인데 의 개수. 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세포 분열하는 속도와 감염되는 속도 그리고 감염된 애가 얼마나 빨리 죽느냐 요 세 가지의 함수로 표현되겠네요. 와, 역시 훌륭합니다.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K1이란 게 얼마나 요 정상세포가 분열되는지에 분열되느냐. 되는 거고 K2가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분열이 더 많이 된다. 그렇죠. K1이 훨씬 감염되는 커요. 것보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뭐 요런 느낌. 그렇죠. 그럼 만약에 반대면요? 그럼 죽겠죠, 곧 있으면.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비슷하면 약간 뭐 요런 느낌. 그렇죠. 이게 되게 합리적인 접근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대충 요런 느낌 맞습니까? 네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전통적인 생명과학의 접근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상수 교수님 여기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네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상수야, 그렇니? 네. 이게 전통적인 이제 생명과학 방법인데 네. 이제 수학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를 이건 생명과학의 언어잖아요. 네네. 수학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럼 번역을 하면 그 말이 그 말이군요. 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생명과학의 언어는 요거고 네. 방금 배우셨던 미적분학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수학으로 번역하면 네. 사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한국어 왼쪽에 넣으면 영어가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숫자가 뭐가 뭔지 하는 것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그 수학 잘하는 분들은 이게 그냥 글처럼 읽히는 분들이 글처럼 있어요. 읽히는 거예요. 그냥 글처럼, 언어처럼. 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걸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B는 정상세포 수잖아요. 정상세포 수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미분하면 아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니까 얘는 정상세포 수가 변화하는 속도예요. 그럼 왼쪽 끝났죠? 그렇죠. 그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보면 K1이 아까 얼마나 빨리 속도죠. 분열하는 그 속도 그쵸? 상수니까 K1이 있는데 거기 B가 곱해져 있어요. 왜 곱해져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랑 한국 중에 어디가 인구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까? 중국이요. 왜? 커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100마리 있을 때랑 1000마리 있을 때랑 시간 지나면 언제 많이 증가할까요? 1000마리 있을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몇 마리 있는지가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몇 마리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이거 두 개의 합이라는 곱이라는 거죠. 말 되죠? 네. 근데 보면 또 두 번째 반응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재미난 건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예요. 왜냐하면
감염이 되면 네. B 입장에서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감소니까 음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리고 감염된 세포 입장에서는 이게 증가니까 똑같은 거라도 플러스인 겁니다. 아하. 여기까지는 됐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건 K2가 있는 건 오케이인데 네네네. B랑 R이 곱해져 있네. 왜 곱해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감염이 되려면 네. 둘 다 있어야만 되죠. 아. 왜냐면 B가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1억대고 R이 아니라. 0이면 감염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B도 0이고 R은 세균만 많아요. 그럼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곱에 아하.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날 확률은 두 집단의 곱이다. 곱인 거거든요. 그래서 곱인 거고 마지막에 여기 K3R을 빼주는 이유는 K3가 일어나면 감염된 세포는 사라지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고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번역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미분식을 적분을 하면 네. 뭐가 됩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적분하려면 좀 프로그램을 좀 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요새는 챗GPT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줘요. 풀어줘. 네. 네. 너무 좋은 세상이 됐죠. 네. 실제로 풀면 그리고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예측한 거거든요. 뭘 하고 있죠? 파란색이 정상세포 수고 빨간색이 감염된 세포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했다가 늘어났다 그러네요. 뭘 하고 있죠? 진폭이 있네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K1, K2, K3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세 케이스 나눴었잖아요. 네네. 항상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는데 진폭이랑 주기만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하죠. 우리 아까 그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아니 원래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케이스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아니 네.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네. 계속 늘어나서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네. 세균이 많아지는 것도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게 줄어드는 속도로 줄어드는구나. 맞아요. 계속 늘어나지 않는구나. 맞아요. 정상세포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균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서로 막 세균이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죽이고. 그렇죠.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뭔가 세균이 줄어들만 하면 또 증가하고 줄어들만 하면 또 증가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정상인 여기를 코로나 걸린 사람 인구 비슷해요. 정상인은 계속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정상인이 코로나 만나면 코로나 감염되죠. 코로나 감염된 사람은 격리되죠. 네. 이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땠었나요? 계속 감소했었나요? 그렇죠. 사라질만 하면 또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실 현상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사실 초반에 모든 정책을 세울 때 약간 이렇게 될 거라고 뭔가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충분히 이런 거라는 걸 사실 생각하고 뭔가를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예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걸 아무리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해보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근데 이걸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걸 떠올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미적분학을 이용하면 직관을 넘어선 걸 뭔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랑 실제 현상이 다른 것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짐 사이먼의 얘기로 넘어가면 짐 사이먼도 아마 이렇게 수식으로 바라다 보니 그냥 금융에 뭔가 지식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길이 보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은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오신 게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근데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계속 있다 보면 네. 처음에는 짐사이먼이 솔브라는 표현을 쓴 게 좀 네. 너무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표현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르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빠지는 거죠. 그쵸. 뭔가 상호작용이 또 생기는 거죠. 상호작용이 안에서 뭔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 낙관론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비관론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뭔가 비교해 보면 그런 게 있죠. 이게 합쳐보면 뭔가 낙관론자가 증가하면 비관론자가 증가해서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를 네네. 감염시키고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사이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금융시장에 비해서 이런 시스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우리의 직관은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금융시장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이 와서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공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그럼요. 금융시장 훨씬 더 복잡하니까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몸풀기였고 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진짜 생명과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